네, 11월 13일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RUD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렵죠?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자, 하나의 웹 프로그램은 그 주요 기능이 쓰기, 읽기, 수정, 삭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핵심 기능으로 자리를 하는데, 이때 데이터를 쓴다라는 걸 생성한다 라는 의미로 create, 데이터 읽기는 read, 데이터 수정은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 삭제는 딜리트.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앞글자만 따서 CRUD라고 불러요. 이 CRUD의 동작 방식은 사실 프론트엔드 쪽은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하나의 백엔드 URL이 주어졌을 때 쓰기 방식을 의미하는 포스트 전송, 읽기를 의미하는 get 전송, 수정을 의미하는 put 전송, 삭제를 의미하는 딜리트 전송. 이게 이제 웹브라우저가 백엔드랑 통신하는 방식이에요. 네. 어떤 방식으로 백엔드에 접속하는지에 따라서 그 백엔드가 프론트엔드의 접속 방식에 따라 동작을 뭐 쉽게 말하면 if문으로 이제 분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if를 쓰진 않지만. 자, 그럼 이 통신 방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지금 우리가 AJAX 처리해서 Axios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죠? Axios 통신 방식 메서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URL과 그 다음에 옵션이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et, post, get, put, delete라고 하는 이 통신 방식이 이 Axios 뒤에 들어가는 메서드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 백엔드는요, 데이터를 이제 목록형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를 관리를 해요. 이 고유 번호를 일반적으로 ID라고 불러요.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할 때는 아직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유 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장하고 나면은 고유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요청하면 생성된 고유 번호 값을 반환받아서 프론트엔드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get 방식 같은 경우는 ID가 없으면은 목록, ID가 있으면은 상세,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put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ID 값 플러스 수정할 내용이 전달돼야 되고,
딜리트 방식 같은 경우도 어떤 데이터를 삭제할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id 값이 백엔드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되는 데이터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데이터는 처음에 프론트엔드가 실행을 하면 대부분 목록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목록들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고 있으면 이 목록마다 저마다 고유한 id 값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 id 값을 쓰기 페이지로 갈 때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쓰기 페이지는 id 값을 돌려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읽기 페이지로 갈 때 id를 달고 가야 되고, 수정 페이지로 갈 때도 id를 가져가야 되고, 삭제 기능을 수행할 때도 이 id 값을 가져가야 돼요. 왜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건지를 의미하는 게 이 일련 번호 체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놓치시면은 프로그램이 엉켜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는 게 굉장히 고달퍼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목록을 뿌리고 삭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id 값을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목록에서 읽기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id 값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전달했죠. 그리고 이 id 값을 전달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읽고 싶습니다라고 백엔드한테 요청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예요. 기억 좀 나시나요? 자, 오늘은 쓰기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과정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엔드를 가동을 해야죠. 자, 백엔드를 가동을 해놨고요. 이 백엔드는 앞으로 종강 때까지 계속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index.html을 준비를 했어요. index.html에서 add.html로 넘어가는 링크를 준비해 놨죠. 그럼 add.html에서도 일단 스크립트 구현 부분은 좀 덜어낼게요. 자, add.html에서도 일단 중요한 게 스타일시트 파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영역 안에서 사이트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을 구성하는 코드 가져온 다음에 요 include.js를 참조시키면은 얘가 요 파일들을 읽어서 이 자리에 대체해주는 기능을 했었죠. 그리고 섹션 안에서 여기는 작성을 위한 페이지니까 입력 폼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Axios 라이브러리랑 utilhelper는 그냥 가져왔고요. 자, 지금 요 백엔드는 학과 번호, 학과 이름, 학과 위치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어떤 백엔드건 간에 고유 번호는 백엔드가 직접 생성을 하는 거지 사용자한테 입력받진 않아요. 이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게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왜 주문하면 주문 번호 생기잖아요. 그 주문 번호 책인데 주문 번호를 여러분들한테 입력받진 않죠. 그러니까 이 번호는 백엔드가 생성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 필요 없고 이름과 위치만 입력받으면 돼요. 그래서 요걸 입력받기 위해서 add.html에서 폼 태그 하나 넣고요.
폼 태그를 준비를 했고, 자, 그 다음에 div 태그로 각각의 입력 영역을 준비해주고 hr 태그로 직선, 그리고 div 태그를 넣어서 서브밋 버튼과 리셋 버튼 달아줬어요. 이 div 태그의 텍스트 센터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충 어떤 기능인지 알겠죠? 그 텍스트 얼라인 네, 센터. 이걸 넣어서 버튼들을 가운데 몰아넣기 위한 애고요. 그 다음에 묻고 라벨 태그 dname id 값 연결이었죠. 요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넣은 거예요. 텍스트 덴저라는 클래스는 요 별표를 강조하기 위한 게 들어가 있고요. 위치. 자, 이렇게 꾸미고 나면은 지금 저는 CSS를 미리 넣어놓은 상태라서 네. CSS가 안 들어가 있네요. 자, sh 밑에 css style.css 네. 여기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약간 난리 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나머지 CSS 지우고서 안 넣었나 봐요. 자, 그럼 뭐 한 김에 그 백업 해놓은 걸로 다시 진행할게요. 자, 지금 요 예제는 CSS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최소한의 그 규격만 좀 잡자는 거죠. 데이터를 추가하는, 즉 작성하는 페이지랑 수정하는 페이지는 UI가 거의 비슷하죠. 게시판 같은 거에 글쓰기랑 글수정 페이지 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CSS를 공유해요. 자, 입력 항목 하나를 감싼 이 폼 그룹. 여기도 폼 그룹. 요 단위한테 컨테이너 안에 폼 그룹에다가 상하 마진 연, 좌우 마진, 상하 마진 10, 좌우 마진 0, 패딩은 상하 0, 좌우 20. 이렇게 안으로 좀 밀어놨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덴저, 요 별표였죠? 텍스트 덴저는 글자 색깔 빨강색으로, 별표 빨강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센터, 요 버튼들을 감싸는 div였는데 텍스트 라인 센터 넣어서 버튼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폼 그룹의 애프터, 마침 태그 전이에요. 거기서 이제 플루트 처리를 종료하는 코드를 넣을 거예요. 왜냐면 레이블하고 인풋 태그를 플루팅 처리할 거거든요. 자, 플루트 마감하는 처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폼 그룹 안에 있는 이 라벨 태그, 라벨 태그의 플루트 레프트 위드스 100%, 100픽셀, 글자 크기 라인 헤이트랑 라인 헤이트. 플루트 썼으니까 인풋 태그 옆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div로 감쌌어요. 왜냐면 인풋 태그 자체는 플루트가 안 먹거든요. 컨테이너 안에 폼 그룹 안에 div, 플루트 레프트 주고 똑같이 높이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입력한 내용을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져와야겠죠.
자, 스크립트 태그 넣고요. 디파트먼트 폼 태그에 아이디 값을 그렇게 줘놨어요. 이 폼 태그 안에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JAX 요청을 보낼 거니까 일단 async 함수에 미리 걸어놓고요. 입력값부터 받아봅시다. 자, dname에 대해서 입력값,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입력값. 그럼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 위치에서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처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전에 우리 했었죠? 여기서는 예제 분량이 늘어나는 거를 염려해서 뺄게요. 자, 그럼 이제 입력값을 처리해서 백엔드에 입력값을 전송을 합니다. 이게 저장 요청이 돼요. 저장 요청을 위해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let response는 null, try, catch, 로딩바를 뿌릴 거면은 파이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로딩바도 생략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백엔드가 일련 번호는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이제 create에 해당하는 데이터 추가 처리 에서는 백엔드한테 일련 번호를 제외한 변수만 전달해요. response는 axios.post. 자, 이렇게 하고 전송을 하고요. 포스트 방식을 전송할 때는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이 달라요. dname은 dname, log은 log. 자, 여기 똑같은 키워드가 두 번씩 나와서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dname과 log은 입력값을 저장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a, b라고 했으면 여기도 a, b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요 제이슨의 키는 백엔드가 먼저 정의해서 줘요. 이게 백엔드한테 전달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변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백엔드가 사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요 제이슨 키 값은 백엔드 규격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요 제이슨의 키 이름은 우리가 맘대로 못 정해요. 백엔드가 정해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요 변수 이름은 그냥 입력값만 확실하다면은 내가 ABC라고 정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쿼리 스트링으로 데이터 보낼 때요. 쿼리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여기 파람스는 하고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쿼리 스트링으로 보낼 때는. 근데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는 파람스가 안 들어가고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죠. 요 차이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console.log에 response.data를 출력해 볼게요. 백엔드가 뭘 주는지 봅시다. 에러가 나면은 에러 코드. 자, 이래놓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하기 누르면 백엔드의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됐죠.
undefined가 출력이 되네요. 아, await 키워드를 안 넣네요. 자, 다시 할게요. 자, 백엔드 옆에 띄워놓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누르면 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dname은 백엔드 비반, 로그는 1234 제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백엔드가 새로운 일련 번호를 213번이라고 생성해서 같이 준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백엔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data.json 파일이거든요. 실제로 이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입력한 대로 내용을 계속 추가를 해요. 자, 213번까지 있죠, 현재.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강남학원 학과 위치는 강남역 11번 출구.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네, 실제로 이 파일을 기록을 해요, 백엔드가. 그러면서 이제 214번 데이터가 생성됐다라고 하면서 요 결과를 그대로 응답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response.data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게시판에서 글 쓰고 나면 저장하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어디로 가야 돼? 목록? 자, 목록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window.location list.html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아, list.html이나 index.html이네요. 파일 이름 잘못 적었어요. 자, 목록으로 왔어요. 그럼 조금 전에 내가 작성한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클릭해서 또 들어가야죠. 이게 맞을까요? 작성을 하고 나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요. 목록으로 가면은 한 번 더 클릭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때 보면은 우리가 주소에 뭘 넘겼죠, 지난 시간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조회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ID 값을 변수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작성 후에 작성을 하면은 신규 데이터가 생성되죠. 아까 이 생성된 신규 데이터가 JSON 응답으로 들어온다는 거 response.data로 확인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response 데이터를 활용해서 view.html로 넘어갈 때 신규 생성된 ID 값을 같이 넣어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읽을 대상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내가 작성한 데이터를 읽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response 데이터에 있는 ID 값을 가지고 가야 돼요. 조금 전에 요 내용을 정리하면 백엔드에서 데이터 저장에 대한 응답으로 보낸 JSON에는 생성된 신규 항목에 대한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그게 response.data.id라고 봤잖아요. 이 값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야 돼요. 이때
어떤 대상을 열람할 것인지에 대해서 get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을 get 파라미터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요거를 구성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합과 추가해서 신촌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면은 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로 도망가는 거예요. 217번 데이터가 생겼고 제가 조금 전에 입력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죠. 네, 요게 쓰기예요. 자, 일단 요거 완성해 봅시다. 8시까지 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상세 기능까지 왔으면 이제 수정하기로 넘어갈게요. 수정하기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이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도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것인지, 대체로 이제 목록이나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이때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넘어와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지는 이제 id 값이 항상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되는 주소를 복사해서 가져와 보면은 이 주소에도 마지막에 id 값이 이렇게 딸려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일로 넘어오거나 목록에서 일로 넘어올 때 id 값을 붙여줘야 되고요. 이게 1번이고. 그러면 이제 이 수정 페이지는 id 값을 받아서 일단은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백엔드한테 일단 217번 데이터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여기에 뿌려줘야 돼요. 지금 말한 이 루틴이 상세 페이지 기능이에요. 상세 페이지의 기능이 화면 UI만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입력된 내용 플러스 id 값, 왜냐면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지 알려줘야 되니까 이걸 다시 백엔드한테 put 방식으로 전달해요. 처음에 가져올 땐 get 방식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정은 상세 페이지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뷰 페이지, 뷰 페이지를 만들면서 edit.html 이라고 링크를 걸면서 id 값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edit.html의 id는 얼마다 라고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는 거죠. 목록에서도 수정 버튼을 만들면서 똑같이 edit.html의 id는 몇 번이다 라고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거 기억하세요. 수정하고 삭제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링크에 이렇게 달고 다녀야 돼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수정 페이지 화면에서는 이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페이지에서만 처리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학과 이름과 학과 위치를 수정을 할 건데 이게 몇 번 데이터인지가 같이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id 값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폼 태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폼 태그의 입력 값을 백엔드에 전송할 때 id 값도 같이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폼 태그 같이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 별로 임팩트 없이 지나간 게 있어요. 인풋 타입 히든. 히든이라는 애는 숨겨져 있는 거지 화면에 안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 id라는 이름으로 값을 숨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밸류 값, 여기 수정된 값 이렇게 세 개를 백엔드에 전송할 수 있어요. 수정 페이지에서 자, 목록 그 다음에 읽기 칠판에다 그립시다. 차라리 처음에 목록에서 읽기 페이지로 가죠. 그럼 목록에서 읽기 페이지로 넘어갈 때 id 값을 줘야 돼요. 물음표 id는 땡땡땡 이렇게. 백엔드가 있으면 읽기 페이지는 백엔드한테 id 값을 전송해서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해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읽기에서 수정 페이지로 가거나 목록에서 수정 페이지로 갈 때요. 여기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지를 넘겨줘야 돼요. id는 땡땡땡 이렇게. 그러면 이 수정 페이지는 이 id 값을 가지고 다시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 하고 가야 됩니다. id를 가지고 get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용을 수정해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백엔드한테 id 플러스 수정 내용을 put이라는 방식으로 전송을 해요. 그럼 얘도 수정된 결과를 반영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수정이 되고요. 데이터를 쓸 때 자, 데이터를 쓸 때 이때는 뭐 별다른 정보를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쓰기에서 백엔드로 전송할 때는 작성 내용만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작성 결과가 전달이 되죠. 이때 중요한 거는 id 값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id 값을 가지고 게시글을 쓴 다음에 읽기로 넘어가야죠. 읽기에서도 id 값을 전달을 해줘야 읽을 대상을 여기서 백엔드한테 받아오죠.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게시글이 수정되고 나면은 수정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읽기로 가요. 수정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때도 id가 넘어가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사이클이에요. 어떤 백엔드건, 어떤 프론트엔드건 일단 이것만 이해하면 여기에 응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흰색으로 표기한 거는 HTML 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백엔드랑 통신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록 페이지가 처음에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이때도 get. 자, 웹 프로그램은 이게 엑기스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edit.html. 자, CSS 파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필요한 거 참조했고 헤더부터 가져왔어요. 섹션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그 작성 페이지에서 만들었었던 폼 그대로 똑같이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지에 대한 정보도 가져와야 되니까 히든 필드를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 관련된 CSS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스크립트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페이지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실행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와서 인풋 태그에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utilhelper를 통해서 get 파라미터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가져온 파라미터에 id 값이 없으면 학과 번호가 없습니다라고 메시지 뿌리고 전 페이지로 튕겨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id 값이 없으면 자, 여기서 id 값 없이 그냥 URL만 입력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거다라는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엔터키 치면 학과 번호가 없습니다라고 메시지 뿌리고 전 페이지로 도망가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백엔드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는 마치 폴더처럼 이렇게 뒷부분에 일련 번호를 붙이는 게 이 백엔드 규격이에요. 자, 그래서 axios.get 조회니까 get이죠. 그래서 201번이다라고 하면은 201번 데이터 주세요라고 디파트먼트란 백엔드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받아온 거 로그로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수정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쪼르륵 출력이 되죠. 이게 리스폰스 데이터 출력 결과입니다. 여기서 dname과 log을 여기에 각각 세팅을 해주고 id 값은 input 타입 히든에다 뿌려주면 돼요. 그래서 id, dname, log input 태그의 id 값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리스폰스 데이터를 세팅을 해줘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뭔가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고서 저장 버튼 누르면 서브밋 이벤트 걸면은 2.프리벤트 디폴트 걸고 입력값을 받아옵니다. 다시 유효성 검사 생략하고요. axios.put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what에 대한 정보는 여기 폴더처럼 넘긴다 그랬죠. 나머지 정보는 포스트 방식이랑 동일하게 제이슨으로 구성해서 넘기면 백엔드가 201번 데이터의 내용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아요. 자, 수정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읽기 페이지로 도망가서 내용 확인해야죠. 이 id 값 다시 받아서 상세 페이지로 전달하면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뒤에 1, 2, 3을 붙여서 수정을 해볼게요. 그럼 수정된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상세보기 쪽에 CSS만 조금 더 만져보면, 상세보기 HTML 보면은 이제 DT 태그와 DD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DT 태그, 이 제목들이요. 이 DT 태그에 대해서 글자 크기 좀 굵게 하고 여백하고 글자 크기 좀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DT 태그의 비포에다가 각각의 항목이니까 이제 땡땡이 같은 거 기호를 좀 넣어줬고요. 이렇게 기호들 넣어줬고, DD 태그, 상세 내용을 의미하는 DD 태그죠. 얘네들도 내용을 조금 꾸며주기 위해서 간단한 데코레이션 코드를 좀 넣습니다. 글자 크기, 뭐 테두리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CRUD 과정을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확실히 이제 맛보기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 요 과정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른 백엔드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예제들도 같이 해보면 참 좋겠지만, 이제 나머지 예제들은 여러분들 각자 연습하시는 걸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이제 완성하셔서 AJAX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AJAX를 이제 또 활용하는 거는 우리 리액트랑 넥스트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 9시까지 완성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할 건데요. 우리 CSS 할 때 얘기 하나 남겨놓고 지나온 거 있어요. SCSS라고 하는 거. 자바스크립트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야 된다 그랬었죠. 이제 CSS 쓰는 게 좀 적응이 됐을 테니까 CSS 다음 버전으로 가봅시다. 왜냐면 이걸 정리해야 리액트에 들어가요. 자, 9시 10분에 만나요. 자, SCSS라고 하는 그 CSS 작성 방법의 새로운 그 스타일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HTML 폴더 안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란 게, 준비했던 파일들이 지금 제가 삭제하고 없는데 파일들이 용량이 다 0KB 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일이 어떻게 관리하다가 좀 유실된 모양인데, 급하게 막 해갖고 겨우 배포용 파일은 복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코드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냥 제가 그 라이브로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료 배포할 테니까 일단은 쭉 보세요. 사실상 오늘 목표 진도는 전교시까지 끝났어요. 요거는 이제 내일 거 미리 끌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CSS 자체가 이제 갖는 단점이, 작성하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수정하려고 봤을 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 코드 재사용이 1도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호출할 수 있는데, 얘는 뭐 클래스를 여기저기 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어지간히 잘 짜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여기에 좀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CSS 전처리기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레스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게 CSS를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해요. 근데 코드가 기존의 CSS랑 너무 달라. 그래서 조금 이제 개선을 해서 그나마 기존의 CSS 스타일을 조금 유지하게끔 SASS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난이도를 좀 쉽게 평탄화시킨 게 SCSS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SCSS가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리액트에 보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기술에서 SCSS를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액트 들어가기 전에 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웹브라우저는 완전한 CSS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론적으로는 ES5 스타일의 스크립트만 이해를 해요. 지금은 웹브라우저들이 많이 개선을 해서 ES6 이후 버전들도 좀 알아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요거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코드를 짜거나 아니면은 ES6 이상 버전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짜면은 요런 형태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변환기가 통칭 웹팩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과 바벨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의 조합이에요. 이거를 이제 Node.js 기반으로 깐 다음에 이제 내가 코딩 다 하고 나서 명령어를 날려서 코드 변환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야 돼. 소스 고치면은 명령어 또 날리고 코드 변환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야 돼. 이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아이씨 그냥 CSS 하고 말지 그 소리가 나와요. 다행히 웹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쪽은 좀 수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굳이 변환 안 해도 됩니다. 그럼 CSS는 여전히 변환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중에 그 변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부터 까셔야 돼요. 지금 같이 깝시다. 라이브 SASS 컴파일러라고 검색하시면 하나 나올 거예요. 얘를 까시고요. 하나 더 SCSS 포매터라고 하는 애도 설치를 하세요. 그 줄맞춤 같은 거 자동으로 해주는 애. 자, 그럼 이제 작성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그냥 맘 편하게 보세요. index.html 파일을 만들게요. html:5 해서 만들고 ko 그 다음에 h1 태그로 SCSS라고 제목을 달고요. div 태그에 클래스 mySCSS 하나 달고 div에 또 클래스
my SCSS 박스 그리고 레드 이렇게 넣읍시다. 자, 여기에 헬로 월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레드, 그린, 블루, 오렌지, 옐로우, 핑크라고 클래스를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CSS 파일을 참조를 해야죠. 브라우저는 CSS 파일밖에 못 알아들어요. 링크, rel, 스타일 시트, href에 sh 폴더 안에 css 안에 style.min.css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CSS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흐름이잖아요. 자, 경로 지정한 거에 의해서 sh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css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폴더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꽤 많은 색상들을 쓰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색깔. 보통 네이버 검색창을 초록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이버는 대표 색상이 초록색이에요. 카카오 하면 떠오르는 색상. 노란색. 다음은 대표 색상이 주황색이에요. 웹사이트 만들 때 아무 색깔이나 막 쓰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4개에서 5가지 정도의 그 대표 색상을 정해요. 이제 프론트엔드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주로 색상을 작업할 때 그 사이트의 테마 색상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컬러 팔레트 제너레이터라고 검색하니까 검색어가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사이트들이 좀 나와요. 들어가 보면은 스타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면 자주 사용되는 색상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블루 계열의 테마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색상들을 선정해서 쓰겠다 인 거고요. 이거는 프로 버전만 되네. 유료인가 봐요. 다른 사이트 가봅시다. 자,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컬러 테마를 잡아주는 사이트인가 봐요. 여기다가 이미지 파일을 제가 하나 업로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 중에 요거 하나 올려볼게요. 그러면 요 이미지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테마 색상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정해놓고 요 색깔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상 값이 처음부터 내가 쓸 수 있는 색에 제한적이 돼버리니까 맨날 컬러 속성에다 샵 뭐뭐뭐뭐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CSS가 이 색상 값을 변수로 처리할 수 있다면 딱 변수 4개 만들어 놓고 걔만 갖다 쓰면 되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자, CSS 폴더에다가요.
파일을 만드는데 언더바 class.scss라고 만들게요. 색상 정의 파일이에요. 자, 적용 방식은요. 달러 변수 이름 콜론 값이에요. 값의 형식은 CSS에서 기술하는 형태와 동일하고요. 문자열 숫자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따옴표 같은 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레드는 콜론 샵 F00, 그린은 F0F, 블루, 옐로우, 오렌지는 F90, F60, 핑크는 F0F.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각종 사이즈도 잡아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달러 뭐 NT5다 라고 하면 5픽셀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값도 이렇게 변수로 잡아놓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파일 이름 앞에 언더바가 없으면 제가 몇 글자 수정하고 다시 저장할게요. 아, 이거 안 켰구나.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 이건 라이브 서버고 포매터고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라이브로 검색하면은 라이브 SASS, 와치 SASS라고 있죠. 얘를 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가 확장자가 SASS 혹은 SCSS인 파일들을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놓은 폴더 안에서 모니터링을 해요. 키면 자, 와칭이라고 나오죠. 그런과 동시에 CSS 파일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변수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은 뭐 딴 거 안 생깁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자, 이제 파일 하나 또 만들게요. 새 파일. style.scss. 자, 이 파일은 HTML이 참조할 스타일 본체예요. 파일명 .css 형식의 소스 코드가 생성될 거예요. 그럼 여기 style.css라고 생기죠. 제가 저장할 때마다 생겨요. 자, 지금 여기도 뭐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생겼겠죠. 다른 파일 참조. 골뱅이 임포트 현재 폴더에 color.scss를 참조해라. 그러면 my scss 안에
width는 100%. 100% 하지 말까요? 바디는 패딩 0, 마진 0,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이것도 여기 변수 하나 넣읍시다. 달러 블랙은 블랙인데 블랭크라고 했네요. 블랙. 그러면 이제 이 블랙이라는 저 변수를 여기서 블랙 이렇게 따져 쓰면 돼요. 여기 밑에 위드스 코딩하다 말아갖고 지금 이래요. 800픽셀 마진 오토 상하 30픽셀. 화이트도 넣을게요. 화이트하고 블랙은 기본적으로 계속 있어야겠죠. 화이트 샵 FF. 아이고.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그 다음에 패딩은 30픽셀 정도 주고, 보더 라디우스는 얘도 30픽셀 정도 줄게요. 자, 여기 뭐가 안 들어간 게 있나? 컴플리션 에러. Can't find stylist to import. 그래서 칼라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class.scss를 참조해서 스타일리스트를 만들어요. 여기 제가 저 칼라스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썼잖아요. 생성된 CSS 파일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기본 골자예요. 자, 그러면 저장할 때마다 파일이 이렇게 변환되는데, 그럼 이 class.scss 파일은 스타일이란 파일에 참조가 되는 거니까 얘는 굳이 변환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이름 앞에 언더바를 붙여요. 파일 이름에 언더바가 붙으면 컴파일 되지 않아요. 컴파일이 변환이에요. 그쵸? 저장해도 안 생기죠. 자, 그럼 이제 HTML은 생성된 CSS 파일을 참조했으니까, style.css를 참조했으니까, 브라우저로 켜보면 이렇게 지금 CSS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거고, 마진 거꾸로 줬다. 이렇게요. 마진 30, 여기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저 H1 태그에 대해서 한번 관여해 봅시다. 제가 지금 MySCSS 안에 H1 태그를 넣어놨잖아요. 요 녀석에 마진을 좀 관여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MySCSS 안에 H1 이렇게 코딩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기존 방식 그대로 써도 돼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도 제공을 해요. MySCSS 안에 있는 H1. 자, 그래서 마진은 0.
마진탑 0, 그 다음에 패딩 보톰은 20픽셀, 마진 보톰도 20픽셀, 보더 보톰은 1픽셀의 직선의 블랙. 네, 이렇게. 패딩은 조금 낮춰야겠다. 상하 좌우 거꾸로 줬네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렇죠? 일단 변수를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진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SCSS 파일이랑 CSS 파일이 같은 폴더에 생기거든요. 요거를 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 얘는 설정을 직접 내가 코딩을 해줘야 돼요. 설정화면을 열고서 여기 상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설정 파일의 원 소스 코드가 나와요. JSON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다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콤마 찍고, JSON이니까 콤마 찍고, 라이브 SASS 컴파일 점 세팅스 점 포맷 콜론하고 배열을 여세요. 이 배열 안에 JSON 하나 집어넣으시고요. 자, 포맷은 expanded, 그 다음에 확장자는 CSS. save path는 내가 현재 SCSS를 작성하고 있는 요 폴더가 물결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상위 폴더로 올라가서 CSS. 이렇게 하면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SCSS들만 별도의 파일에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CSS 지울게요. 내가 지금 소스 파일을 작성하고 있는 폴더에서 이게 물결이라 그랬죠? 상위 폴더로 올라가서 CSS. CSS랑 SCSS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 대충 이렇게 적어서 저장하면은 CSS 폴더에 생성이 되죠. 작성 코드랑 생성 폴더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자, 코딩을 하는 동안은 설정 값을 이렇게 두세요. expanded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expanded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CSS를 내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이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포맷하고 expanded를 수정을 하세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일단 얘네들 삭제하고, 포맷은요, 컴프레시드, 익스텐션은 .min.css. 컴프레시드가
압축했다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몇 글자 주석이라도 작성하고 저장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컴프레시드 버전에 변환된 파일은 이렇게 나와요. 주석 다 빠지고 싹 다 한 줄로. 어디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 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남의 코드 살펴보는 게 좀 어렵겠죠. 자, 그럼 이제 HTML 파일에서 참조될 파일을 민자 붙은 걸로 다시 해줄게요. min.css. 참조는 뭘 하시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style.scss 파일에 h1 태그가 있었고요. 그 안에 또 my.scss 박스라는 애가 있었죠. .my.scss 박스라는 애한테 커서 포인터 주고요. 자,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계속 저장할 때마다 이거 뜨는 거 좀 귀찮거든요. 요것도 설정 하나 할게요. 다시 설정 들어가서 요거는 여기서 바꿔도 돼요. 라이브 scss 컴파일러 이것도 여기서 바꿔야 되나 보다. 세팅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는 자, 여기 라이브 SASS 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라이브 SASS 컴파일러라고 해서 설정 가능한 항목이 13개가 있다고 나오는데 스크롤 좀 내리다 보면은 Show Output Window On,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열리는 그 창이에요. 그게 저장할 때마다 떠갖고 좀 귀찮거든요. 이거를 에러가 있을 때만 이걸 바꾸세요. 설정 파일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my.scss라는 박스 안에 HTML에서 레드, 그린, 블루, 오렌지, 옐로, 핑크인데요. 자, 지금 이거는 my.scss 박스랑 같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red 이렇게 코딩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 scss 선택자상 div 태그의 클래스가 my.scss 박스인 거 안에 또 div 클래스가 red 이걸 뜻해요. 괄호가 포함 관계가 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같이 있는 거죠. 이때는 앞에 and를 붙여요. 상위 클래스 .my.scss 박스와 동시에 적용된 클래스를 의미해요. 자,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그린, 나머지 다 줄게요. 블루, 오렌지, 옐로, 핑크. 그러면 이렇게 배경 색깔 들어가죠. 자, 이제 얘를 감싸는 그 부모한테 H1 태그는 width 100% 주고요. 얘한테 display flex 랩은 랩 이라고 주면은 H1 태그는 100%니까 지 혼자 한 줄 다 차지하고 나머지 거는 가로 배치되겠죠. 자, 이제 얘네 이 밑에 있는 요 박스들한테요. 높이는 64픽셀을 다 똑같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스케일이 1.2배로 확대되는 트랜스폼과 트랜지션을 걸 거고요. 대신에 넓이는 얘네들의 넓이는 박스마다 좀 다르게 줄 거예요. 자, 다시 1. 모든 박스의 높이는 동일. 2. 마우스 오버시 트랜스폼 효과 동일. 3. 각 박스의 넓이는 서로 다름. 이게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이었다면은 넓이를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 만들어서 이거 3개 실행하게 하면 돼요. 그럼 함수 따다다다다 호출하면 되잖아요. 파일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름이 mybox.scss라고 줄게요. 믹스인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등장해야 하는 구문에 대한 묶음입니다. 믹스인은 골뱅이 믹스인이라는 사용자를 써서 정의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역할을 합니다. 믹스인 마이박스. 파라미터도 잡네요.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렇게 많이 받지 않을게요. 그냥 위드스만 받을게요. 그래서 위드스는 그냥 위드스를 파라미터로 바로 정의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넓이를 1, 2, 3, 4, 5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계산을 시킬 거예요. 변수값 지정. 박스 하나의 기본 크기예요. $CALC는 100픽셀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전달되는 값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냥 코드를 억지로 짜겠습니다. 파라미터 W에 대한
조건 분기입니다. if문이 돼요. if w를 연산자도 돼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달러 CLC는요 대입 연산자 대신에 콜론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달러 CLC 플러스 50픽셀 할게요. 연산자 됩니다. 수치 계산 이제 일일이 할 필요 없어요. 연산이 돼요. 골뱅이 else if 이제 알아보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100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50도 합시다. 그렇지 않을 때 그냥 기본값 그대로 써야겠다. 자, 이렇게 연산자가 먹습니다. 믹스인 가로 닫고요. 이렇게 나온 이 연산 결과를 넓이에다 적용합니다. 위드스는 CLC. 헤이트는 연산자 된다 그랬죠? 32픽셀 곱하기 2 할게요. 그냥 64라고 적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트랜지션 올 0.3 이지 인아웃. 자, 이제 가상 클래스는 엔드가 붙어요. 엔드 기호를 사용. 1.2, 1.2.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style.css로 와서요. 임포트 mixin.css 파일 이름 이게 낫겠다. 이렇게 바꿀게요. mixin.scss 자, 그럼 이제 이 파일 안에 그 마이박스라는 믹스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 믹스인을 어떻게 쓰느냐? 골뱅이 include mybox 1 2 3 4 5 6 돌죠? 자, CSS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줄바꿈 공부 좀 해야겠네. 자, 믹스인을 인클루드한 자리에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연산 처리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근데 믹스인까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쓰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잘 안 해요, 이거. 변수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이것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요거 실습은 내일 할 건데 이제 여기에 이 믹스인을 활용해서 결정적으로 정말 끝내주는 게 하나 들어가요. 반응형을 만들 때 반응형의 그 미디어 쿼리를 믹스인으로 하면 되게 간단해져요. 사실 그것 때문에 믹스인이라는 걸 일부러 소개한 거지 저도 평상시에 믹스인까지 쓰진 않아요. 그냥 변수랑 연산자까지만 쓰지. 그래서 내일 그 반응형에 처리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그 요거 실습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SCSS를 적용해서 이 파일도 날라갔네. 네. SCSS를 적용해서 이제 두 번째 클론 코딩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이게 제가 파일이 다 날라가서 오늘 집에 가서 밤새야겠네. 자, 어쨌건 시간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요거 실습은 내일 할게요. 네,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